자, 이제 행정학이죠. 행정학 다섯 번째 모의고사 시간이고요. 자, 일단 2018년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 후에 한 팀원들이 나눈 대화인데요. 2018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대화자들의 주민등록지를 고려했을 때 대화 내용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실제와 맞지 않는 사람을 골라라.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세종특별자치시의 A와 D, 서울특별시 관악구 B, C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등록지라는 거죠. 자, 1번에서 A, 세종특별자치시에 등록되어 있는 A죠. 제가 투표한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었을 때 서울특별시장과 동급 자치계층 시장이라고 우쭐대더군요. 하여튼 뭐 정치인들은 우쭐대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종시는 광역지자체죠. 특별자치시. 그래서 특별자치시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시장과 동급이다. 그죠? 맞는 지문입니다. 그죠? 1번 지문 맞는 지문이에요. 특별자치시. 자, 광역지자체로 보기 때문에 서울시장과 동급 맞다. B. 제 고향 제주시입니다. 제주시는요, 좀 특징이 있죠? 제주도 밑에 있는 제주시는 제주도는 단층제입니다. 일단 특징이 뭐예요? 단층제다. 그래서 단층제. 광역단체만 존재한다는 거죠. 광역단체. 그러면 제주도 밑에 이 제주시요. 제주시는 이게 뭐예요? 행정시다, 행정시. 그래서 제주시의원 이런 게 있습니까? 주민들이 선거로 제주시의원을 뽑는다? 그렇게 뽑지 않는다는 거죠. 제주도는 오로지 제주도의원만 선출한다. 도의원. 따라서 제주시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제주시장은 도지사가 임명 가능하지만 시의회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주시의원 없다. 제주도는 뭐 어떻게 운영된다고요? 단층제로 운영이 된다. 자, 근데 B가 부모님은 원하시는 후보들이 제주시 의원과 제주도 의원. 제주시 의원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이다 이거죠. 정답 2번입니다. 자, 3번. 분당구는 웬만한 시 규모 이상의 인구가 사는데 구의원 선거 투표하려니 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당황했어요. 성남시 분당구죠. 이거 행정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행정구. 그래서 구의원 선거 안 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서 성남시 의원 제대로 뽑아야 되죠. 경기도 의원, 그죠? 시의원, 도의원 선거만 맞다. 그다음에 제 고향은 기장군입니다. 기장군이요. 기장군은 부산광역시 산하의 기초자치단체다. 기초지자체예요. 기초지자체. 네, 그곳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기장군 의원과 부산시 의원이 잘 선출되어서 고향 발전도 기대된다. 즉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기장군 의원, 부산시 의원 둘 다 누가 선출하죠? 주민이 선출하는 게 맞다. 기장군 의원과 시의원이요. 자, 2. 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는데 시의원은 내가 투표한 분이 시의원, 구의원 내가 투표하지 않은 분이 당선되었다. 유성구는 대전광역시 산하의 자치구에 해당합니다. 자치구. 따라서 구의원, 광역시의원 모두 선거할 수 있다. 자, 좀 정리를 좀 다시 하면 아까 제주도에서 시험 정리할 팁, 단층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2층제죠. 2층제. 단층제라는 것은 광역 자치 단체만
의회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런 형태예요. 의회를 가지는 형태를 말한다. 제주 특별 자치도. 또 시험이 또 나온다면 변형돼서 나오겠죠. 세종 특별 자치시 마찬가지로 단층제다. 그러면 대부분이 나머지 2층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 단체 모두 의회를 가지는 형태다. 대부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서울, 부산 그렇습니다. 이런 걸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그러니까 제주도, 제주시는 제주도 밑에 있는 시입니다. 행정시. 그래서 제주시의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제주시의원 뽑지 않고 제주도는 제주도의원만을 선출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 기출문제를 좀 변형한 문제네요. 자, 지방선거 이후에 친구들이 나눈 대화인데요. 각자의 주민등록지가 세종특별시, 광역시, 해운대구, 완산구, 제주시. 자, 세종특별자치시 P. 이거는 이제 단층제죠. 요거 뭐라고요? 단층제다. 단층제. 그러면 맞지 않은 발언한 사람. 자, P를 볼까요? P를 뭐라고 언급을 했냐? 세종특별자치시에 살지만 이번에 동지역 구청장을 뽑았어요. 구청장 뽑을 수 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구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광역단체다. 따라서 그죠? 단층제이기 때문에 구청장 선거 있습니까? 구청장 선거 없다 이거죠. 틀렸다. 그 다음에 S도 볼까요? S 제주 또 뭐라고 나왔죠? 제주시에 살면서 제주시의회 의원 뽑을 수 있다 뽑을 수 없다 그랬죠? 도의회 의원만 선출했다. 그래서 PS가 틀린 거예요. 자, 나머지 해운대구 뭡니까? 부산광역시 산하 자치구. 그래서 2층제이기 때문에 광역 구청장과 구의원, 그다음 부산시의원 모두 뽑을 수 있다. 전주시 완산구 마찬가지죠. 전주시 완산구. 그러면 전주시는 뭐예요? 기초자치단체. 완산구는 행정구예요. 행정구. 따라서 완산구 자체는 행정구이기 때문에 구의원을 따로 뽑지 않고요. 전주시의원과 전라북도의원은 뽑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천 미추홀구. 그죠? 요건 이제 구의원, 인천시의원, 2층제 광역 기초자치단체. 그죠? 따라서 구의원 뽑을 수 있고요. 인천시의원 모두 다 선출 주민이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단층제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만 의회를 갖는다. 뭐 구, 군, 시, 뭐 기초단체 의회나 그 장 선출은 없다 이거예요. 그 외 나머지 서울, 부산, 인천, 뭐 대전, 광주, 대구 대부분 지역은 2층제다. 즉 광역, 기초 모두 의회를 갖는다. 그래서 광역장, 기초 자치단체 장을 선출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거 하나 정리하시면 이제 좀 다음 선거에 나왔을 때 좀 더 나을 수 있다. 또 나왔네요. 자, 지방자치단체와 맞지 않는 사람 누구인가? 맞힐 때까지 이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린 고득점이 목표잖아요. 우린 고득점 할 때까지. 자, 세종시 단층제다. 그죠? 예상. 자, 단층제이기 때문에 구청장 선거할 수 있다. 구청장 선거 없습니다. 자, P 세종시에서 우리 동네 구청장을 직접 뽑을 수 없다. 개소리죠? 이런 걸 개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세종시는 단층제야. 그래서 구청장 선거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세종특별시. 그다음 2번. 2번이 아니죠. 마포구. 마포구는 자치구죠. 마포구청장이 있잖아요. 그죠? 서울특별시 산하의 자치구다. 따라서 구청장, 그다음에 구의원 선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시 마포죠. 시의원 선출할 수 있죠. 자, Q 마포구에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모두 직접 뽑았어요. 가능. 고양시 덕양구. 이거 뭐야? 행정구입니다.
따라서 구의원 선거 없고요. 고양시의원과 경기도의원 선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S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죠. 서귀포시는 뭐라 그랬습니까? 행정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귀포시 의원이 있습니까? 서귀포시 의원은 없다. 오로지 뭐만? 제주도의원만 선출할 수 있다. 그래서 서귀포시 의회는 따로 있습니까? 없겠죠. 시의원은 뽑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맞는 지문이고요. 울산광역시 중구는 뭐예요? 자치구입니다. 따라서 구청장, 구의원, 그다음에 광역시의원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 단층제다. 구청장 존재하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 단층제다. 행정시의회 존재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단층제는 오로지 어디에만? 광역자치단체만 의회를 보유하고 있다. 구나 군 기초자치단체는 의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광역단체만 있다. 뭐 시장, 광역의회 의원만 선출할 수 있다. 구나 군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찬가지. 특별자치도만 있다. 그래서 행정시 대표적으로 제주시, 서귀포시는 존재하지만 자 행정시기 때문에 제주 자치권이 있어요? 자치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시의원, 서귀포시의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도지사, 도의회 의원만 선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 맞출 때까지 또 나와라. 또 나왔으면 이제 맞출 수 있다 이거죠. 자, 규범적 사회적 전략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의사전달 참여의 확대. 맞죠? 지금 규범적 사회적 전략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의사전달의 참여의 확대. 규범적 사회적 전략이죠. 그래서 심리적 지지 등을 통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그 다음에 개혁의 공공성에 대한 홍보. 이거는 이제 어떤 규범적 사회적 전략으로 볼 수 없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기술적 어떤 물질적 동기 유도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규범적 사회적 전략이라고 보시면 정답부터 외워야겠네요. 1번 의사전달 참여 확대, 사명감 고취, 그 다음에 가치 갈등 해소. 요거는 이제 사회적 심리적 지지를 통해 자발적 협력과 개혁의 수용을 유도하는 방법, 즉 규범적 사회적 전략이다. 그러면 다시 규범적 사회적 전략은 자 여기서 말하는 기억, 의사전달 참여 확대, 사명감 고취의 역할과 인식 강화, 가치 갈등의 해소가 해당한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 규범적 사회적 전략이란 다시 개념 뭡니까? 자 개념 조직의 구성원이 심리와 가치 간에 접근하여서 자발적 협력과 개혁의 수용입니다. 수용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들이 기억, 그죠? 디귿, 비읍인데 사명감 고치, 그 다음에 가치 갈등 해소인데 그 외에도 자 지도자의 자, 솔선수범이 대표적이죠.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강화, 그 다음에 사명감 고치, 역할인식 강화입니다. 역할인식에 대한 강화, 그 다음에 가치 갈등 해소해야 된다는 거죠. 가치 갈등에 대한 해소, 그 다음에 교육훈련, 자기개발 촉진 등등, 그 다음에 이제 개혁에 대한 당위성, 성과에 대한 설득 이런 거예요. 그러고 아까 지금 기술적 공리적 전략이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게 자 니은이랑 미음 보세요. 신분보전과 경제적 보상. 자 그러면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기술적 공리적 전략,
그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물질적 보상,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물질적 보상과 이해관계 조정에 따른 권한 행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공리적 전략은 니은과 미음일 수 있고, 이 리을은 뭡니까? 리을 같은 경우는 권력 구조 개편과 긴장을 조성한다. 강제적, 그죠? 강제적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제적 전략, 강제적 물리적 전략. 그래서 뭐 제재라든가 긴장 조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신분 보장, 경제적 보상 이런 것들, 뭐 강제 집행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제적 물리적 전략이라고 보시면 된다. 리을. 그래서 긴장을 조성하는 거. 요게 이제 2022년도 시험이 나왔죠? 자, 다시 한번. 규범적 사회적 전략은 특징이 심리적 자발적 수용을 유도함으로써 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 확대, 사명감을 고취하고 설득, 교육 훈련, 가치 갈등을 해소한다. 기술적 공리적 전략은 물질적 보상, 이해관계에 따른 조정이다. 그래서 뭐 신분 보장, 경제적 보상, 개혁, 편익 홍보, 점진적 추진. 강제적 물리적 전략이다. 강제적 물리적 전략. 이건 이제 권력을 행사하고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뭐 권한을 행사하고 긴장을 조성하고 제재나 불이익에 위협을 가하는 거. 이게 바로 강제적이고 물리적 전략이다. 이 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워야 된다. 그죠?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행정개혁에 대해서 조직 구성원 저항을 극복한 규범적 사회적 전략.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그럼 규범적 사회적 전략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이거죠. 아까 지도자의 어떤 신망을 제고해야 된다.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그죠? 기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개혁 수용을 위한 경제적 보상은 뭐예요? 기술적, 공리적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개혁 당위성에 대한 설득과 홍보, 그죠? 이게 바로 규범적 사회적 전략의 예다. 공공성을 강조한다는 거, 공공성 강조. 그 다음에 설득입니다. 설득. 그 다음에 리을은요, 참여 확대와 의사소통의 강화. 역시 규범적 사회적 전략에 맞고요. 제재는 긴장을 유발하죠. 제재는 강제적, 물리적 전략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훈련을 통한 자기 개발을 촉진한다. 이게 바로 규범적 사회적 전략에 해당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 자, 구조적 접근 방법, 과정적 접근 방법 이런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1번 질문 먼저 볼게요. 구조적 접근 방법은 행태과학의 지식과 기법을 활용한다. 자, 먼저 이제 우리 다시 정리해야 될 게 구조적 접근 방법. 뭐에 대한 관심이죠? 통솔 범위입니다. 통솔 범위에 대한 조정. 그 다음에 이제 권한 배분에 대한 개편이죠. 이게 구조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네, 대표적인 사람은 한덕수 같은 사람이 있죠. 개헌을 통해서 권한을 헌법 개정을 통해서 권한을 전격적으로 개혁하겠다. 권한 배분에 대한 개편을 지금 하겠다는 거죠. 자, 구조적 접근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바로 조직의 공식적인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둔다. 즉, 어떤 조직도, 계층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부서 간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해야 되냐. 그리고 권한에 대한 위임, 이런 거죠. 위임 등의 요소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접근 방식이 바로 구조적 접근 방법이다. 자, 대충 구조적 접근 방법은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1번 질문 볼게요. 구조적 접근 방법은 행태과학의 지식과 기법을 활용한다. 자, 이건 이제 틀린 질문이죠. 이거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행태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행태적 접근이란 거, 이건 이제 조직 구성원의 어떤 가치나 조직 구성원의 태도, 동기, 그 다음에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 등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둔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이라든가 사회학 등 이러한 행태 과학을 활용한다. 이게 바로 행태적 접근 방법이죠. 행태 과학의 지식과 기법 활용하는 거 행태적 접근 방법이다. 틀렸습니다. 그죠? 과정적 접근 방법이 관심을 갖는 개혁 대상은요. 분권화의 수준 개선과 조직의 기능인가? 그죠? 이건 오히려 요런 말은 과정적 접근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적 접근 방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구별해야 될 게 과정적 접근이겠죠. 과정적 접근.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업무의 과정이죠. 업무의 흐름, 절차,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일의 상호작용의 방식. 그래서 일의 과정, 프로세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정적 접근은. 그래서 2번 질문 틀렸고요. 3번 과정적 접근 방법은 바람직한 문화 변동을 추진한다. 자, 요건 이제 과정적 접근 방법이 아니라 바람직한 문화 변동을 추진하는 거, 요건 뭐죠? 문화론적, 이게 바로 문화론적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문화론적 접근 방법이란 것은 조직 내의 신념, 그죠? 규범, 상징 체계, 그리고 조직 문화 등의 변화를 하는데 조직 문화의 변화를 중시한다. 이게 바로 문화론적 접근 방법이고요. 3번 틀렸고요. 구조적 접근 방법이 갖는 관심은 통솔 범위에 따른 조정, 권한 배분의 개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죠?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통합적 접근 방법입니다. 통합적 접근 방법. 이거는 폐쇄 체제에 입각해서. 이미 틀렸죠? 폐쇄 체제에 입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소위 개방 체제론에 입각을 한 이론이에요. 통합적 접근이. 그래서 개방 체제론, 즉 오픈 시스템 시오리입니다. 오픈 시스템. 그래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자, 쇼토드 밑에 여기 정답란 메모장 하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적어주세요. 메모하고 저장하시면 좋습니다. 이 상호작용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분석이 핵심이다. 이게 바로 통합적 접근 방법이에요. 폐쇄 체제는 오히려 기존의 전통적인 구조 중심의 접근 방법과는 좀 대비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4번이다. 자, 그럼 이제 기출 변형이 나오겠죠? 지방자치단체 A시의 행정개혁 추진과 내용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A시는 최근 조직의 불필요한 계층을 축소했어요. 통솔 범위를 또 확대해 갔습니다. 각 부서의 권한과 책임을 제조하는 방식으로 조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직원 간의 신뢰와 협력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워크숍과 리더십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통솔 범위에 대한 확대, 권한 재조정은 구조적 접근. 그죠? 대표적으로 구조적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1번. A시의 조직 계층의 축소와 권한 재조정은 문화론적 접근 방법 아니죠. 문화론적 접근 방법은 신념, 가치, 규범 등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조직, 계층, 권한 구조 개편은 구조적 접근이에요. A씨가 강조하는 신뢰 기반 조직 문화 조성은
구조적 접근 방법에 대한 사례이다. 신뢰 기반의 조직 문화 조성은 뭐라 그랬죠? 문화론적. 네, 문화론적 접근에 해당하는 게 맞겠죠. A시의 통솔 범위 확대는 이거 정답이고요. 4번 A시 워크숍과 교육은 과정적 접근 방법. 자, 워크숍과 리더십 교육은 행태적 접근이다. 에 가깝다. 그 다음에 A 개혁은 전적으로 폐쇄 체제 관점에 이런 말 무조건 틀리죠. 폐쇄 체제가 아니라 다양한 접근이 통합된 오픈 시스템 시오리, 즉 개방 체제적 사고에 해당한다.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자, 성인지 예산제도 요것도 2000 몇 년도에 나왔죠. 요거 1번 지문. 자, 2010년 회계에서부터 정부 예산에 실제 시행되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예산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게 아닙니다. 예. 그 성인지 예산제도는 어떤 특정인 성만이 아니라 남자, 남성, 여성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다. 그죠? 그래서 성인지 예산제도. 이렇게 해서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 미친다? 이건 난리 나죠 지금? 양성 평등의 취지에 어긋난다. 왜곡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성인지 예산서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 목표, 성별 수혜 분석 이런 것들은 있다. 양성 평등을 위한 정책 결과, 자 과정도 동시에 추구한다. 그죠? 그래서 성인지 예산은요 결과만 중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형성 과정도 중시해 가면서 어떤 남성, 여성, 좀 성주류화 관점을 반영한다. 5번 예산 과정에 대한 성주류화 적용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배분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게 바로 성인지 예산제도, 성주류화 전략의 일환으로서 실질적, 공정한 예산 배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B부처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례입니다. 자, B부처는 1인 가구 여성의 야간 안전 확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 남자, 여자 모두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별 수혜자의 비율을 정리하고 향후 성평등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명시하였다. 해당 사업의 성과 목표와 성평등 관련 지표를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시켰다. 옳지 않은 걸 고르라. B부처는 예산 편성 과정에 성별 영향을 고려하였으며 성주류화 전략에 부합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2번 성인지 예산제도는 양성 중 여성의 수혜 증대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다. 그죠? 이게 틀린 거죠. 3번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과 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자.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제도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함께 중시한다. 성인지 예산은 단순한 여성복지 예산이나 별도 항목 예산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5번 지문까지요. 그래서 성주류화 전략의 일환으로서 실질적이고 공정한 예산 배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도 한번 출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기출, 자 지금 뭐 하고 있죠? 기출, 편형, 기출, 편형, 기출, 편형 이런 식으로 조금 핑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왜? 출제위원들 이렇게 출제를 낼 테니까, 그죠? 출제위원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겠어 출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로지 기출을 바탕으로 유사한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게 출제위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죠? 그런 걸 예상해야 되는 게 수험생의 일이고요. 자, 1번 균립과 어휘, 페이율 등이 주장했다. 이것도 기출됐었던 지문이에요. 자, 사회적 자본 일단 기본적으로 소셜, 그죠? 소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겠죠. 사회적 자본. 이거 뭡니까? 사람들 사이의 신뢰, 규범,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협력과 집단 행동을 촉진하는 자원을
소셜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사회적 자본. 대표적 학자 누구 있다? 퍼트남이 있죠. 로버트 퍼트남이 자,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의 어떤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라고 봤다. 뭘 주장했다고요? 이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로버트 퍼트남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신뢰, 상호, 그죠? 상호성, 규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핵심어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 요소다. 귤릭, 어윅, 페이올 등이 주장하였다. 이들은 고전적인 행정관리론자들이다. 이거는 이제 사회적 자본 개념과는 무관하고 이들의 관심은 조직의 구조, 관리, 원칙 등과 같은 공식적인 조직 운영에 관심을 두는 거죠. 2번, 가치 중립적이면서 과학적 탐구를 강조한다.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행태주의죠. 행태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사회적 자본은 갖고 있는 그런 정서적이고 관계적 요소와는 방향이 다르죠. 틀렸다.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거는 이제 주로 뉴딜 정책이죠. 뉴딜 정책. 그래서 관련된 정책이 이제 통치 기능설, 정치 행정 이론론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출현한 배경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했어요. 따라서 경제 대공황, 그죠? 틀렸다. 그다음에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협력을 중시한다. 그죠? 요게 이제 신뢰, 협력 이런 것들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 요소가 바로 신뢰, 상호성, 협력 이런 것들 중시한다. 그다음에 5번 신행정학의 이론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자, 신행정학은요 몇 년도? 1968년 미네소타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자, 신행정학 어디에 초점을 맞고 있습니까? 형평성, 그다음에 시민 참여, 실천적인 행정을 강조한 운동이다. 그죠? 근데 이제 사회적 자본 개념은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어디 연계되어 있는 거죠? 공공 관리론,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이론이죠. 거버넌스 이론 등과 연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A 도시가 추진 중인 정책 사례이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A 도시는요, 이웃 간의 교류와 신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회의를 정례화하고 마을 공동체 프로젝트, 텃밭 조성 공동 육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 간 네트워크 협력 활동이 정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주민 주도형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사회적 자본 이런 것들이죠. 주민 간의 신뢰, 교류, 협력, 네트워크 등이 주요 요소이죠. 그래서 A 도시가 추진하는 정책은요. 2번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인 신뢰와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1번 A 도시의 정책은 과학적 분석과 가치 중립을 중시하는 행태주의 이론이 각해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행태주의는 자 통계적 분석이라든가 가치 중립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 관계 이런 거 강조와는 무관하다. 3번 A 도시는 전통적인 행정관리에 따라 공식적 구조와 계층 질서를 강조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건 뭐죠? 행정관리론이죠. 행정관리론은
공식적인 조직 구조와 계층적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3번이 아니고요. 4번 A 도시의 접근은 사회적 자본보다는 인적 자본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 개인의 지식, 뭐 기술, 뭐 능력 중심이에요. A 도시는 통치 기능 강화를 위해 위계적 명령 체제 중심으로 공동체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 않죠. 위계적 명령 체제는 전통적인 관료제, 통치 기능론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습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것도 은근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예요. 2023년도 되게 쉬운 문제였는데 자 학습 조직 1번 리더의 사려 깊은 리더십이 요구된다. 맞죠? 네. 학습 조직은 뭘 중시합니까? 어떤 시스템을 전체적인 사고를 중시하면서 어떤 코치형 리더의 역할은요 1번 지문에서 명령형 리더가 아니라 코치 촉진자형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지금 뭐죠? 발음이 꼬이네요. 비던이 뭡니까? 비전을 중시한다. 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도 촉진시켜줘야 됩니다. 구성원들 간에.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게 학습 조직에 있어서의 리더의 역할이다. 그래서 2번 지문 구성원의 권한 강화를 강조하는 게 맞죠. 왜? 자율성, 자기주도적 이런 학습을 통해 구성원의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죠? 권한 강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다음 수평적 구조의 팀으로 구성된다. 맞습니다. 전통적인 수직적 계층 구조가 아니라 팀 중심의 수평적 구조로 유연하게 운영이 된다. 그래서 구성원 간의 협업, 상호 학습이 촉진되겠죠. 전체보다는 부분을 중시해야 한다.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4번 지문이 틀렸죠. 전체보다는 부분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학습 조직은 전체적인 사고 다른 말로 이제 시스템 사고죠. 시스템 사고를 중시한다. 부분의 최적화가 아니죠. 부분의 최적화가 아니라 전체 최적화를 추구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직 전체의 목적 달성 이런 조직 전체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학습을 지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조직 구성원은 조직의 공식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정보의 접근성을 말하는 거죠. 접근성 혹은 이제 개방성 뭐 정보의 공유 이런 것들은 학습 조직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와도 연결이 되도록 장려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옳지 않은 건 골라라. 그래서 BC의 공무원 교육훈련원은 직원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강화를 위해서 자율학습 시간을 확대하고요. 네. 자율학습 시간. 고등학교 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자율적으로 야간에 남아서 학습을 한다.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이잖아요. 그죠? 자율학습. 근데 사실은 갈 수는 없지만 야자라고 하죠. 지금도 고등학교 지금 이거 하나? 옛날에는 자율학습이라는 명목으로 강제적으로 학습을 한 적이 있었다.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 교육훈련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 학습 능력 강화를 위해서 자율학습 시간을 확대하고요. 부서 간의 경계를 허물어 팀 단위로 토론하고 학습하는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관리자와 직원 간의 수평적 소통과 함께 모든 실적 자료와 학습 성과 데이터를 내부망에 공유하고 있다. 정보의 공유죠. 교육훈련장은 구성원 모두가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는 학습 역량을 키워야 된다며
리더 자신도 함께 배우는 자세. 이걸 배우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꼰대가 되기 때문에. 꼰대 예방. 함께 배우라 이겁니다. 자, 이건 뭐예요? 자, 1번. 해당 사례들은 전체적 사고와 수평적 구조를 중시하는 학습 조직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체를 보는 시스템적 사고, 수평적 구조를 추구한다. 학습 조직의 핵심이죠.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스스로 배우는 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 조직의 핵심 요소다. 그죠? 이런 맞죠? 자기주도적 학습, 권한 부여가 바로 학습 조직의 핵심 요소이다. 내부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학습 조직에서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겠죠. 정보의 공유, 학습 조직에서 중요한 기반이 된다. 자, 4번. 구성원들이 자율적 학습보다는 리더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 학습 조직의 특성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죠. 명령 중심, 일사불란한 조직, 이건 이제 전통적인 관료 조직의 특징으로서 학습 조직과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5번.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팀 기반의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이 학습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에 해당한다. 그렇죠. 자, 좀 더 볼까요? 자,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는 것 같지만 2024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문제 한 두 문제, 세 문제 나오죠. 옳은 걸 골라라. 1번. 일정 기간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대표적이죠.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돼요.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제3조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사람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그죠?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간주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정권, 청원권 등의 권리, 납세의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자치 권한을 이양받은 자치권을 고유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전례권이다. 전례권. 고유권은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이양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주민의 고유한 권리로 보고 있다. 특례시에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 특례시. 요거는 자치구를 둘 수 없죠. 자치구는 어디에만 둘 수 있습니까?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만 설치할 수 있어요. 자치구는. 특례시, 뭐 수원시, 창원시가 있겠죠.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만 설치 가능합니다. 3번 틀렸고요. 자치권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민의 권리이므로 전례권이다. 오답이죠. 이건 고유건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례건설이란 아까 2번 지문처럼 국가가 창설하고 부여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외교, 국방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이거 가능한 사람은 대구 전 시장이었던 홍준표만 가능하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뭘 할 수 없어요? 외교, 그죠? 국방, 통일, 뭐 재판 다 안 되죠. 이게 뭐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국가사무입니다. 그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요? 지역개발, 그 다음에 주민복지, 그래서 자치사무. 이게 이제 자치사무라고 그러죠. 일부 위임사무만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틀렸다. 5번 찍으신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출제가 될 수 있다. 2024년도에 출제된 쟁점을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봤다. C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 서울에서 거주 중인 갑은 C시의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거죠. 이에 대해서 일부 시의원은 실거주하지 않으므로 주민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실거주 요건 필요 아닙니다. 그죠? 이게 무슨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편 C시는 자체적으로 환경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단체는
헌법상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거예요. 옳지 않은 거 골라라. 1번. 자, 실제 거주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의 주소만 있으면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게 2024년도 기출 문제였죠. 2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조례제정 청구, 감사 청구 등의 권리를 갖고요. 세금 내야 될 납세 의무도 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주민투표 청구, 주민투표권 이런 주민투표 청구 권리를 갖겠죠. 3번. 시시가 환경관리 조례를 제정한 것은 자치사무의 일부 환경관리 조례 제정할 수 있죠. 그래서 헌법상 인정된 자치권의 행사입니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조례 제정. 4번. 주민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 반드시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돼야 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4번 질문 틀렸다. 5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위임된 권한이 아니라 주민의 고유한 권리라고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이론 자체는 고유권설이죠. 자치권은 주민의 자연적인 권리다 라고 보는 이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질문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또 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다양한 문제들은 어디서 확인하신다고요? 자,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서도 멤버십으로 운영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냐면 쇼터디에 통합을 하겠다. 강의를 이제 통합하려고 합니다. 문의가 자꾸 들어오는 게 아니 왜 유튜브에서 멤버십을 하고 이 쇼터디에서는 강의를 볼 수 없냐.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제 멤버십 운영 자체는 점차 줄여 나가고 쇼터디에 요 관련된 유료 강의를 쇼터디에 반영을 하겠다. 좋은 점은 이제 정리하기가 좀 편해요. 예. 그 다음에 메모를 할 수 있죠. 메모 기능도 좀 있기 때문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영상도 좀 편리하게 쇼터디에서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쇼터디에 일단 업로드하는 걸 이제 중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쇼터디에서 그죠? 이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같은 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죠? 영상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고요? 기출문제 풀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변형 문제, 예상 문제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쇼터디 하나로 행정사 1차, 2차 마찬가지 전부 다 합격할 수 있는 모든 재료와 자료와 그다음에 연습, 훈련까지 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플랫폼이다. 그죠? 기능적으로 조금 소위 짜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쇼터디를 통해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반복하시고요. 정리하시면은 올해 일단 1차 합격할게요. 1차 합격하시고요. 2차 합격까지 쇼터디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